수상을 처음에 소식을 접하고 나서 수상 전달하시는 분이 마지막에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러 군데다가 알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웠고요.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근하고 와서 저녁 먹으면서 무심하게 상 탔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청 호들갑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더 뿌듯했습니다. 이 미래의학자상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에 대해서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다 알고 있고 이 상이라는 게 어떤 펠로우 과정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연구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일 감사한 사람은 제 아내죠. 왜냐면은 펠로우를 들어가기 전에 군대 있을 때 이런 통계학과 관련 대학원을 막 다니고 했었었는데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도 와이프가 알려줬고 그 과정을 수강을 신청을 해서 해보라고 하는 것도 알려줬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을 해서 멈추려고 할 때도 더 열심히 격려와 채찍질과 이런 트레이닝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공은 제 아내한테 먼저 돌리고 싶고요. 두 번째 공은 이제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이겠죠. 보통의 이런 서저리 관련된 논문들은 하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각종 변수들을 이제 제 손으로 직접 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게 이미 교수님들께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파일럿 데이터도 빠르게 돌려보고 이 연구는 될만 하겠다, 안 되겠다 싶은 거를 빠르게 판단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또 여러 편의 논문을 빠르게 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흉부외과 교수님들, 폐식도외과의 박승일 교수님, 김동광 교수님, 김유희 교수님, 김형렬 교수님, 그리고 최세영 교수님, 이근동 교수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더 노력하는 그리고 더 발전된 연구자가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미소야, 정말 고맙고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어. 네가 옆에서 지원해주고 때로는 달래주고 때로는 또 끌어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결혼한 이후로 가장 전성기를 향해 가고 있고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할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아. 네가 같이 옆에서 계속 있어주면 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고마워. 사랑해. 일단은 흉부외과에서 특화되어 있는 저널들이 많지는 않고요. 소위 말하는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것들이 흉부외과 저널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쓰고 서로가 인용을 해줘야 되는 이런 임팩트 팩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연구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그 연구에 대해서 인용을 해서 하는 게 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점수가 소위 말해서 좀 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노력과 같은 시간을 들였을 때 쌓는 임팩트 팩터 점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들 때도 있죠. 수술을 잘하는 외과 의사가 먼저 되고 싶고요. 아직 저는 실력이 정점에 도달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부지런히 수술장에서 열심히 오래 있고요. 오래 있지만 하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있고 책상에 앉아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을 더 치열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은 수술대로 실력을 쌓고 있고 연구는 연구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지금까지 했던 연구들은 제 아산병원의 후향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연구의 한계를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공단 데이터라던가 빅데이터도 좀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바이오마커 쪽의 연구를 좀 더 진행을 해서 수술하기 전 후에 있어서 어떤 Circulating Tumor DNA라던가 아니면 Circulating Free DNA라던가 라는 그쪽으로 좀 더 연구를 포커스를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상금은 나오기 전에 이미 많이 써놓은 상태라 빨리 시급하게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근데 이제 이 연구는 제가 요즘 한창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초기 식도암 환자들에서 수술 후에 임파선이 새롭게 진단이 되는
오컬트 림프노드 메타스테시스에 대해 가지고 위험 인자들을 예측한 연구입니다. 보통 이제 식도암을 초기와 진행성 병변으로 따지는데, 초기암에서는 수술을 바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진행된 경우에서는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진행성 여부에 있어서 임파선 전이가 수술 전에 예측이 되는 경우에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수술 전에 진단이 안 된 경우에, 즉 수술을 먼저 시행을 한 경우에 수술하고 나서 뒤늦게 임파선 전이가 된 경우를 오컬트 림프노드 메타스테시스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런 경우의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요. 또 심지어 이런 발생률이 한 22에서 43%까지 문헌에 따라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생각보다 4분의 1의 환자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장기적인 예후 인자랑, 그 다음에 또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인자들을 우리가 수술 전에 혹시 예측할 수 있는 위험 모델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수술을 한 환자들에서 초기 폐암 환자 880명 중에서 임파선 전이가 없는 환자 740명을 추렸고요. 수술을 바로 시행한 670명의 환자들 중에서 수술 후에 임파선 전이가 새롭게 진단된 147명과 그렇지 않은 528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임파선 전이가 있었던, 수술 전에 있어서 항암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과 비교를 해서 이 두 환자군의 또 예후를 비교를 해서 항암 치료를 수술 전에 받았던 환자들이 그렇지 않고 수술 후에 했던 환자들하고 또 차이가 나는지도 추가적으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PET-CT와 그 다음에 엔도스코픽 울트라소노그래피라고 초음파 내시경으로 수술 전에 진단에 대한 과정들을 진단을 한 환자들을 다 포함을 시켰고,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통계적 기법으로 좀 환자들을 두 군으로 또 저희가 추렸고요. 두 트레이닝 셋하고 테스팅 셋이라 그래서 트레이닝 셋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리스크 모델을 만든 후에 테스팅 셋에서 이 환자들에 대해서 잘 적용이 되는지 추가적으로 또 적용을 하는 밸리데이션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컷오프 밸류를 정하기 위해서 유드엔 인덱스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값을 정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여한 환자들이고 평균 63세, 그 다음에 94%가 남자였고, 그 중에서 12%는 수술 전에 임파선의 바이옵시까지 시행을 했었던 환자들입니다. 물론 뭐 악성이 없다고 진단은 됐었을 거고요. 분화도에서는 모더레이트가 제일 흔했습니다. T1B가 제일 흔했고, N스테이지가 수술 후에, 즉 오컬트 림프노드가 메타가 있는 경우는 22% 정도로 나왔고, 문헌하고 비슷한 정도로 저희가 나왔었습니다. 트레이닝셋 환자들을 대상으로 봤었을 때 임파선의 메타가 수술에 진단된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수술 전에 임파선에 대한 생검 비율이 오컬트 림프노드 메타 있는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튜머의 펫상에서 그 SUV 값이 3.8보다 높은 사람들도 유의하게 많았고요. 또한 분화도도 악성도가 좀 더 높았고, 튜머 길이도 25mm보다 높은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클리니컬 T 스테이지도 좀 더 높았고, 이 트레이닝 셋을 바탕으로 봤을 때 테스팅 셋에서도 환자군의 이 값들의 차이는 비슷하게 나와서, 트레이닝 셋과 테스팅 셋에서 랜더미제이션이 잘 됐다는 것을 반영을 합니다. 카플란-마이어 그래프를 작성을 했는데, T1, T2 엔제로 환자들에서 수술 후에 임파선 메타가 진단된 사람들은 생존율과 재발률이 유의하게 떨어지게 나왔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예측할 수 있었고, 이게 이제 저희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클리니컬 T1, T2까지 똑같은 환자들에서 수술 전에 임파선에 전이가 있어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먼저 시행을 받고 수술하는 환자들과, 그 다음에 진단이 안 돼서 수술하고 나서 임파선 메타가 진단된 사람들은 수술을 시행한 환자들에서 예후 차이는 두 군에서 크게 있지는 않았다는 게 저희 연구에서 새롭게 이번에 보여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별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 4개의 인자가 위험 모델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측정이 되었고요.
이 값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스코어를 하나씩 매겼습니다. 가장 최소값을 1점으로 했을 때 이거에 따라서 약 2배이기 때문에 2점, 비슷하니까 1점, 1.5배에서 해서 스코어 5.5점까지 체크를 했을 때 이거를 밸리데이션을 해봤더니 AUC 값, 즉 예측 또는 discrimination ability라고 해서 분별력은 0.76 정도, 트레이닝 테스팅 셋은 0.75 정도, 이 정도면 준수한 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점수가 증가할수록 수술 후에 오컬트 림프노드 메타, 즉 수술 후에 임파선이 새롭게 진단되는 예측률이 이런 식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트레이닝 셋과 테스팅 셋 모두에서 계단형으로 잘 증가되는 걸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저희 모델에 만들어진 게 예측력과 이런 분별력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노모그램도 만들어 봤었고요. 이 점수 스코어링 시스템을 하면 좀 더 개개인별로 예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컬트 림프노드 메타가 있으면 이거는 뭐 예후에 좋지 않은 인자라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좀 특이했던 거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했던 사람들과 수술 후에 임파선이 진단이 새롭게 알게 된 환자들을 비교했을 때 예후는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나타났었습니다. 저희 이런 예측 모델이 수술 후에 오컬트 림프노드 메타 진단되는 환자들에서 수술 전에 예측을 할 수 있는 인자로 저희가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한다면 크게는 수술 전에 어떤 내시경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도 이 위험 모델을 적용을 한다면 내시경적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지 여부도 이 모델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나 두 군의 예후 차이가 없다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같은 치료를 받고 나서의 차이가 아니고 서로 다른 치료를 받고 나서의 차이였고요. 수술 전에 임파선의 전이가 진단이 됐던 사람들은 수술 후에 뒤늦게 된 사람들에 비해서는 뭔가 이 튜머의 진행 정도가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그룹에서 예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또 한다는 게 의미를 둘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위험 모델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 꼭 수술을 했다 안 했다, 수술을 먼저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수술적인 처치보다 내시경으로 끝낼 수 있는가의 환자들에 대한 데서도 임파선 전이가 있는 걸 예측을 한다면 내시경 치료가 아니라 수술적 치료를 적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저희가 또 적용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넓은 폭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데에서 연구가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